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분과 엽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우회원TV의 우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과 엽산 하면 임산부들만 드시는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도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철분과 엽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철분은요, 적혈구 안에서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은 이 혈액 안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기능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 안에 헤모글로빈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 안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철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철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체내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폐로 들어온 산소를요, 세포로 운반시켜 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철분입니다. 반대로 세포들에서 다 쓰고 남은 그 이산화탄소들 있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들을 다시 폐로 운반을 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철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두통이라든지 탈모, 그다음에 수족냉증이라고 해가지고 손발이 찬 증상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많이 피로함을 느끼고, 그다음 우울증이라든지 뭐 피부가 창백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철분이 부족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철분 결핍성 빈혈인 경우에는 우리 철분 영양소를 채워주시면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철분 권장 섭취량은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성장을 할 때는 하루에 11mg 정도가 섭취를 권장을 하고요. 성인이 되면은 한 8mg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기에 15mg,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18mg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장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라고 하는 몸 안에 피를 밖으로 쏟아내는 증상을 계속적으로 피를 순환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철분 함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24에서 27mg 정도의 철분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요, 하루에 약 10에서 15mg 정도의 철분을 섭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그렇게 부족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서 여성분들은 철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철분 요구량이 있어요. 네, 임신을 했을 경우에 1분기라고 얘기를 하면 임신하고 나서 13주 이하를 1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철분 요구량이 평소보다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이 철분 요구량은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철분이 요구가 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철분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약 1000mg 정도의 철분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내가 1분기부터 철분을 꾸준히 섭취를 하신 분들은 일정량을 꾸준하게 섭취를 계속 해주시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내가 임신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았다든지 아니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철분을 좀 늦게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철분 섭취량을 아까 말씀드렸던 24에서 27mg이 아니고 35mg까지도 올려가지고 섭취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총 한 1000m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명의 아이를 베는 경우도 있지만 쌍둥이와 같은 두 명의 아이를 베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철분 요구량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재밌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철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육류라든지 가금류 등의 이런 동물성에서 뽑은 이런 철분을 햄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곡류라든지 콩류라든지 채소류, 이렇게 식물성에서 뽑은 철분을 비햄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흡수율을 봤을 때는요,
햄철 같은 경우는 약 15%에서 3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비햄철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약 5%에서 10% 정도로 햄철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비엠철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5%에서 1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지만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도 흡수율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BM철이 아니고 무조건 햄철을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햄철 같은 경우는 덩어리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비햄철 같은 경우는요, 덩어리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철분을 섭취하실 경우에는 햄철의 철분 함량이 좀 낮고요. 비햄철은요, 철분 함량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햄철을 먹어야 된다, 비햄철을 먹어야 된다. 무조건 딱 하나를 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철분이 우리 몸 자체에 흡수되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철분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분을 섭취를 할 때 공복에 섭취를 하시면 흡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경우에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철분을 섭취하고 나서 화장실 가서 변을 봤는데 변의 색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너무 놀라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철분을 섭취했을 경우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철분을 섭취를 해서 변이 검은색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몸에 나쁜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철분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부역감이라든지 변비, 설사, 복부 불편감 등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성장 호르몬제나 항생제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간혹 가다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밝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구역감이나 변비, 설사, 그리고 이런 성조숙증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요, 동물성 철분인 햄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햄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물, 돼지라든지 소의 그 피를 가지고 철분을 뽑아내는데요. 그 돼지나 소가 이런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성장 호르몬제를 섭취를 해가지고 자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 철분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무조건 나타난다라고는 절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햄철과 비햄철 알아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엽산입니다. 이 엽산은요, 비타민 B9이죠. 두뇌 비타민이다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요. 태아의 신경을 생성을 시켜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엽산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리고 수유할 때까지도 필수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엽산은 추가적으로 혈액이나 세포를 생성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빈혈을 예방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비타민 B9과 비타민 B12를 함께 섭취했을 경우에 악성 빈혈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당대사에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9, 엽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엽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면 좋다라고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아이를 뵀을 경우에, 또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하루에 6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엽산은요, 임신 1분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1분기라고 하면 임신이 되고 나서 13주 정도까지의 엽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경관 결손이라는 질병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약 1000명의 아이가 출산이 됐을 경우에 0.9명 정도가 신경관 결손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상이 바로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가 없거나 등에 혹이 생긴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신경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데
엽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발달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신경관 결손이라는 질병입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엽산 섭취를 하지 않은 2052명 중에 6명이 신경관 결손으로 출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엽산을 섭취한 임산부들 2104명 중에서는요, 단 한 명도 신경관 결손이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엽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엽산을 챙겨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엽산을 먹지? 어떤 엽산을 먹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또 천연 엽산 같은 경우는요, 꼬리가 짧은 것과 꼬리가 긴 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천연 엽산이고요. 합성 엽산 같은 경우는요, 꼬리가 짧은 거 딱 하나가 있는 게 바로 합성 엽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제 합성 엽산인데요. 이 합성 엽산과 천연 엽산 어떻게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지속적인 논쟁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합성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섭취가 됐을 경우에 DHFR이라는 성분에서 계속 변환이 돼 가지고 THF, 거기서 또 활성형 엽산으로 변환이 된 MTHF 성분으로 변환이 됐을 경우에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DHFR 이 때에 이게 제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일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합성 엽산을 고용량으로, 그냥 일반 권장 섭취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고용량으로 좀 많이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이 남은 물질이, 나 일하기 싫은데, 기다리기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남은 물질들이 혈액으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으로 빠져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천연 엽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형 엽산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을 하는데 DHFR이라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흡수율을 봤을 때는요, 합성엽산 같은 경우는 섭취를 했을 경우에 거의 한 90% 정도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 그만큼 흡수율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천연엽산 같은 경우는 약 50%에서 6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로는 합성엽산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하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WHO,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인 FAO에서는요, 합성엽산이든 천연엽산이든 상관없으니까 섭취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좋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낸 결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연엽산이든 합성엽산이든 안 먹는 것보다는 무조건 먹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는 합성엽산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뭔가 딱 제기돼 가지고 발견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어요. 합성엽산을 섭취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다, 합성엽산을 섭취했을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논문들도 있기는 하고 이런 걸 주장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말 합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팩트로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합성 엽산 같은 경우는 고용량 섭취 시에 가끔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연 엽산을 섭취할 것이냐, 합성 엽산을 섭취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뉴트리라이트 아이언 폴릭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언 폴릭 플러스 제품은요, 1회 섭취량, 한 번 섭취할 때 철분 7.5mg과 엽산 150 마이크로그램과 칼슘 126mg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을 먹기 때문에 이 1회 섭취량의 두 배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언 폴릭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굴껍질 분말과 시금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여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하고 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의 전 제품들 중에서 이 아이언플릭 플러스를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 덮여 있는 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종이 실링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은박지 같은 알루미늄 같은 그런 걸로 실링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아이언플릭 플러스는 그런 걸로 실링이 되어 있지? 아, 그리고 뚜껑을 여는 것도요. 이거는 그 안전캡이라고 하나요? 좀 눌러서 열어야지만 열리는 그런 뚜껑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제품만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바로 이 아이언플릭 플러스가 바로 철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분 같은 경우는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온도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산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철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안정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링이 조금 다르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이언플릭 제품하고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으로는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아세로라 C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세로라 C 제품을 같이 드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3 제품이에요. 우리가 철분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산소를 잘 머금고 있고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충분해가지고 괜찮더라도 제대로 혈액이 제공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발끝에까지 말초혈관까지도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분, 엽산과 함께 섭취를 할 때 단백질이 충분해야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임산부분들이 챙겨 드셔야 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도 함께 드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산균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영양소 잘 챙겨 드셔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연TV 좋아요와 구독 항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